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최대환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6월 마지막 주 글로벌 열쇠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GDP의 5%를 국방비로 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먼저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도 여러 언론 매체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매체들에서는 이 국방비라는 말과 방위비라는 말을 계속해서 혼동해서 쓰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방비와 방위비의 개념의 차이를 우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막 혼용이 돼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방비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뭐 또 군사비 이렇게 많이 또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표준화된 게 국방비가 맞다. 네. 근데 일단 국방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펜스 버짓이라고 이게 네. 예산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방위비라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주둔 방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디펜스 코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비용. 버짓과 코스트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산과 비용은 또 잠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올해 전체 국방비 예산이 우리가 한 6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위비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한 1조 뭐 한 5천억 정도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에서 국방비를 보시는 게 맞고 그 범위 안에서 방위비가 들어가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18일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기 때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줄기차게 동맹국들의 국방비 인상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일단 뭐 2016년도로 거슬러 가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동맹들한테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EU 그러니까 동맹국의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5% 인상 부분에서 목적은 그냥 크게 한 3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이런 거래적 동맹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고립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이런 측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부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거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실현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보를 자기가 부담하기엔 버겁다라는 것들이죠. 뭐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드러나는 것은 지금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다고 하죠.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러나는 통계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관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도 보면 뭐 한 1,46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무기 구매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도 해외 각지 이제 군대를 주느라고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국방비 자료를 보니까 한 2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조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식의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의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무역이나 외교 협상에서 이것을 자꾸 이게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지렛대로 사용한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역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거슬러 가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미 FTA 할 때도 이게 또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가장 약점인 부분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부분들 계속 압박을 하고요. 일본도 이제 방위비하고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의뢰할 때 줄라이 패키지 할 때도 계속 방위비 협상이 분리됐지만 하냐 안 하냐 계속 나왔던 것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목적을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사실상 외교부가 국방부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반기는 워딩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국방비는 우리 스스로 결정.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이제 이게 국방비라는 게 국내의 정세, 안보 환경, 그다음에 또 자국의 또 재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국방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액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면서 강하게 지금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미 GDP 대비 지금 국방비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적지 않고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올해 국방비가 한 6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 10년 전 대비하더라도 6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뭐 지금 한 2.3이니까 0.16% 증액을 했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실용 외교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방비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에 어떤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5% 증액을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좀 의외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올린다는 건지 실현 가능한 걸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왜 올리냐 일단은 뭐 계속 미국이 유럽 국가들 다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 뭐 다 이야기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도까지 그러니까 GDP 5% 국방비 지출 세 지침을 합의를 했어요. 이 트럼프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나토 국가 32개 회원국들이 이제 백기를 든 거죠. 네. 한 건데 좀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합의를 본 게 이제 뭐 방공망이라든지 전투기, 드론 이런 국방 핵심 분야에서요. GDP의 3.5%를 증가를 하고 사실 이것도 원래 2%에다가 3.5%로 좀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네. 한국은.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하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서 GDP의 1.5% 투자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나토 회원국 사이에도 설왕설래가 많았다라는 지금 후문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이거 빨리 앞당겨서 5%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이탈리아, 영국은 재정 부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래 32년 목표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5년 합의를 본 거죠. 네. 자, 그런 배경에 의해서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현실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5%는 사실 높아도 너무 높은 것이요. 네. 사실 우리가 국방비를 얘기하면서 전체 GDP의 2%, 3% 늘어나는 거 이게 그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액수거든요.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못 사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이게 2035년도니까 일단은 버티는 겁니다. 일단은 10년입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끝나고 나서 보자. 아하. 이제 민주당이 들어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협상 가능성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2개국 나토 회원국자 중에서요, 2% GDP 20%를 분담하는 국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나라를 보시면 폴란드 아까 말씀드리니까 가장 위협하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스, 그다음에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다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 네. 그래서 스페인 총리도 지금 나토 사무총장에게 야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내부적인 잡음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기까지는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에는 조금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뜻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있겠느냐. 실상은 그런데 미국만큼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군사력 3위로 꼽히는 나라가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중국이죠. 사실 네. 지금 넘버 2까지 갔는데요. 두 번째까지. 올해 초에 양회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중국 뭐 GDP에 뭐 1.26%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중국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가 네. 큽니다. 이게 우리 돈은 한 357조 되는데 사실 이거 나올 때 또 발표할 때도 제가 그때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저기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이 매년 지금 계속 뭐 4년 연속 7% 증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혹시 중국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시진핑. 이게 중국몽이 보통 세 가지 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몽, 타이완을 통일하겠다. 하나는 우리가 강군몽이죠. 그러니까 2027년도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진 1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민해방군을 군사 그다음에 군대를 현대화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제 흥국몽이죠. 경제 규모로 미국을 따라가겠다. 네. 근데 이 강군몽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근데 반대로 뭐 아까 국방 예산이 미국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군사비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건 이미 뭐 이 호주나 영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는 미국과 거의 흡사하게 와 있을 거예요. 하하. 왜냐하면 국방비도 안 들어갔지만 뭐 대학인 R&D 비용, AI, 반도체가 돌고 돌아서 다 결국 국방비로 간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과는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도 함께 늘상 테이블에 오르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주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눠내자, 좀 더 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이게 일단은 방위비가 뭐 지금 우리가 일단 트럼프 2.0에 왔을 때 이렇게 요구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미 부랴부랴 2024년 작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단 특별협정 그러니까 SMA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1조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것도 전년 대비 한 8.3% 증액한 건데 네. 이걸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뭐 트럼프 선거에 할 때도 머니 머신이다. 연간 100억을 달러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이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왔을 때 안보는 바이든 행정부도 했던 SMA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 협정도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의 뭐 수정 가능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조 5,192억 뭐 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 사이즈는 우리가 했지만 트럼프 말대로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증액의 방향성은 뭐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트럼프가 계속 지금 보면서 네. 요구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줄어들면 다른 걸 더 협상을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 아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 증액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말이죠. 어찌 됐든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이끌고 가야 될 텐데 네. 원장님 어떤 방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어느 증액 요구할 부분은 지금 전체이거나 뭐 나토나 NPO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다 주지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얻을 건 얻을 거 주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K 방산이 얼마나 강합니까? 네. K 방산에 대한 수출을 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토와의 유기성, 연계성을 가지고 유럽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K 방산에 대한 요구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한 더 노력이 더 배가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이 되면서 이제 공급망 자체가 미국, 중국, 유럽이란 이렇게 세 가지 공급망이 있는데 유럽과의 이런 뭐 이 협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하면서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얻을 건 다 주면서 주는 네. 팔 건 팔고 이런 부분에서의 실용 얘기가 매우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그 프레임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K 방산을 통해서 전 세계 넓은 곳으로 우리의 무기를 팔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고개를 들고 멀리 앞을 내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예상과는 달리 당분간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협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광구, 이게 어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을 맺은 건가요? 네, 7광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 해상 한 200km 정도부터 네. 일본 규슈의 서쪽 해상에 해당하는 대륙붕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대륙붕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한 1968년에 에머리 보고서에 주목을 해서 1970년에 해양 광물 자원 개발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우리 한반도 인근 그 대륙붕을 여러 가지 광구로 지정했는데 7광구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일본은 이 7광구가 자국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발을 하다가 아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국제 판례가 한국의 주장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주장을 선회를 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1974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발효 시기는 1978년 6월 22일에 됐던 겁니다. 이 내용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가져서 네. 50년간 이 대륙붕 7광구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공동 개발을 한다. 공동 탐사와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것이 주로 내용이고요. 그 이익은 물론 반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협정이 50년간 존속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6월 22일부터 이 협정을 종료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우리는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협정이 끝나는 것이죠. 3년 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네. 정확히는 이제 2028년 6월 22일이 만료 기간인데 네.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산해 보면 올해 6월 22일이 가장 이른 종료 통고 시점이 되는 거였죠. 네, 기대에 가득 찼던 당시 사회 분위기, 그 시절의 히트곡이죠. 7광구로 잠시 함께 느껴보시죠. 7광구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7광구 검은진주 7광구 검은진주 새털구름 하늘 높이 몽실 떠가듯 온누리에 저희들 이후 세대는 이 석유보다는 그리고 이 노래보다는 영화로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초의 이 매장량에 대한 예측과는 달리 이 7광구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석유 시추를 해본 결과 미량이지만 석유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아주 조금 나오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경제성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제 공동 탐사, 공동 시추에 관한 관심을 줬고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 이제 7광구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석유 탐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발표하기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륙붕에 관한 국제 판례가 변경됐다는 것이 일본의 또 주장을 바꾸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는 1969년에 북해 대륙붕 사건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네.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다라는 개념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륙붕은 육지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기만 하면 한 국가가 그 끝을 한계를 얼마든지 넓혀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뚝 끊어지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거기서 이제 대륙붕이 끝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가 오키나와 해구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일본의 그 영해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갑자기 깊이 뚝 쭉 끊어집니다. 끊어져 버리죠. 그 대륙붕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대륙붕이 쭉 이어져 쭉 있죠. 이어서 칠강구까지. 오키나와 해구까지 갈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일본은 대륙붕을 주장하고 싶어도 오키나와 해구에서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니까 일본은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이 모든 걸 다 가져가겠구나. 차라리 공동개발하자. 네. 그래서 그 이익을 반분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나 해양법재판소의 대륙붕 경계협정이라는 판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지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리 기준이라는 것이 거의 굳어졌습니다. 특히 네.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에는 그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그것을 구어서 그것을 대륙붕 경계로 이제 삼는 그런 관행이 굳어졌고요. 그 기준은 가장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든 지리적 그 상황에서 관계없이 200캐리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없다면 지금 200캐리까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국제사법재판소나 다른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네. 일본은 이 협정에 대해서 이제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국제법, 국제판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으로서는 이제 자국이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협정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시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이제 6월 22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 예상을 벗어나는 행보로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6월 22일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를 할 줄 알았더니 그 시기를 이제 지나간 거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원만한 그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한국이 협정의 지속을 또 열망하고 있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당장 종료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그런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사실일 것 같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은데 굳이 일본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협정을 종료시킴으로써 이 좋은 한일 관계를 갑자기 망가뜨리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아 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사실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일본은 속된 말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실제로 우리 정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속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협정이 종료가 된다면 그 빈틈을 중국이 치고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제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제법상 합의는 합의한 당사국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상황에 대입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한국과 일본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중국을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죠. 네. 오히려 중국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74년 협상이 타결될 때도 그랬고 78년 비준서 교환 시기에도 그랬고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중국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중국은 재밌게도 남중국해와 다른 그 인접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 권익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들을 법적이든 비법적이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자국의 권리를 이제 확충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는 사실은 그 동중국해 일부에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한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동 개발 협정이 지도상에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얼마든지 이것이 국제법적인 문제하고 별개로 이제 공백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현재 7광국 개발 협정의 종료는 말 그대로 당분간 보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위원님, 일본이 만에 하나 어느 시점에 가서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해 버린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일본이 그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이 협정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바꿀 방법이 조약의 구조상 없다고 보시는 게 없다. 나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한일 기본관계 협약에 따라서 중재위원회 회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측에 1명, 일본 측에 1명. 그리고 2명의 임명된 중재위원이 제3의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어느 한국과라도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아하.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일 기본관계 협약에 따라서 푸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역은 국제법상, 해양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이라는 묘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네. 이 지역은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자원 탐사나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인 누구도 거죠. 주인이 아닌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주인인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주인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웃기는 상황이 앞으로 이 지역에 벌어질 겁니다. 그것은 양국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대륙분 경계 획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탐사 활동은 국제 판례에 따른다면 해양 환경의 영구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해서 국제법상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될 이른바 네. 자제 의무 위반으로서 국제재판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JDC 협정이 없어지는 순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오해가 좀 있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7광국 협정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가 계속 이제 협상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저기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정부는 일단 이 협정의 유지, 존속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이 협정이 없어지는 순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지역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이것을 대처할 만한 마땅한 다른 법적 체제를 구상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가 탐사 기술이 더 발전하고 나면 저희가 그 기존의 기술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유망한 가스전이나 유전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이 JDC 협정은 유지 존속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일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간의 그 지혜로운 협의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일대 협정의 유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 또 한일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은 진주 제7광구 공동개발 문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월 마지막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